지금 12만 7천 8천 아, 가고 예, 있죠. 예. 아예 거기는 알고. 네. 아예 같이 연결돼 있는 거군요. 미래에 대한 행동은 이제 지- 2,300명쯤 된 것 2,300 같은데 넘어. 아, 그러시구나. 인재 개설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아무도 접속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아, 시작한 겁니까? 네, 일단 네. 시작을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데 오늘 손님이 계십니다. 아. 자, 본인 소개.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을 지금 현재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이번 21대 총선에서 다시 도전하게 된 후보자로서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성함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 저는 오신환입니다. 예. 예. 네. 교수님? 네, 오늘- 뭐 저희가 이렇게 네. 그 후보자를 이렇게 모신다고 해가지고 네. 어느 그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는 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네. 또 새로운 그 주제로 이렇게 발언하시겠다 그러면 또 기회를 또 드리니까 네. 뭐 오늘 또 오신환 의원님 오셨다고 해가지고 네. 뭐 다른 정당에서는 안 되나 또 미래대한행동은 그쪽인가 이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 하시기 힘드시죠? 예, 정말 힘듭니다. 예. 네. 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인사를 하는데 그냥 마스크 쓰고 무건 인사 중에 있고요. 뭐 눈빛 마주 보면서 그냥 제 마음을 전달하는 뭐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서 이제 한 2, 3천 분 실시간 들어오시고 이제 총합 한 몇만 명 보시는데 그 중에 네. 관악을 분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코로나로 선거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 저희 연락 주시면 네. 다른 후보님들도 많이 그렇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그 많은 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실없는 소리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잘생기셨는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사실은 네. 연기했었습니다. 연기. 아, 네. 예, 전공을 연기를 했었고. 네. 예, 연기를 못해서 정치판에 들어왔는데 정치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아, 의원님 진짜 그 패스트 트랙 때 네. 원샷 진짜 많이 받으셨어요. 네. 네. 자, 패스트트랙. 예. 아. 맞아요. 정 PD 원샷 한번 딱. 확실히. 얼마 전에 얘기인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이 네. 벌써 참 작년 한 4월 그때 한참 뜨거웠죠. 예. 네. 그때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사보임이 뭐야?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핫했죠.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검찰 개혁에 관심이 커서 제가 법사위에만 19대 20대 지금 5년째 활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비법조인인데 법사위에 간 것도 이상하게 보고 거기서 또 중심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사보임에 대해서 중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임 보임을 합쳐서 이제 사보임으로 명칭하고 있는데 네. 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검경개혁 소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를 이제 강제로 뽑아냈죠. 예. 정말 안타까운 그 당시에 정말 절실한 절박한 마음을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 얘기하면 작년에 시험에 많이 나왔대요. 사보임이. 아, 그래요? 그 취직 시험에 상식 시험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많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법사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딱 오신환 하면 떠오르는 네. 그 입법 활동. 예. 오늘 얘기하실 이 내용이죠? 예. 검색해봐도 이걸 딱 뜨는데.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법사위를 자청해서 간 게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에 법사위가 비선호 상임이에요. 예, 특히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가고 뭐 교수님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법사위의 8, 90%는 법조인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한 50대 50 정도 돼요. 비법조인이 네.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법사위가 너무 법조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벽을 한계를 늘 뛰어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직역 중심으로 이제 사고하다 보니까 여기 뭐 법조인들 계시지만 좀 그런 한계들을 많이 봤어요. 예, 국민들의 정서와 좀 많이 괴리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봤고. 네. 예, 그래서 법사위에 가서 나름대로 비법조인이지만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사법시험 존치 관련해서 네. 그 때문에 사실 법사위를 자청해서 가게 된 거죠. 예. 네. 법사위가 일명 국회 위의 국회. 응?
거의 법사위 그렇게 힘이 센가요? 또 어떻게 보면 힘이 세면은 또 다 선호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법사위 잘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늘 쟁점이 돼서 싸우니까. 싸우죠. 예, 여야가 네.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농해수위에서 농민들 문제들은 쟁점이 없잖아요. 네. 그럼 올리면 그것이 기재위와 예산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또 법률적 체계와 안 맞기 때문에 또 거기서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늘 국민들께 보이니까 뭐 법사위는 맨 싸우는 상임이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를 법사위에서 그냥 무조건 잡아먹는 뭐 그런 상임위로 보기 때문에 상원같이 여겨지긴 하는데요. 저는 법사위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나름대로. 예. 보면 국회에서 솔직히 인기 있는 그 상임위들은 국토위에 돈, 예, 돈 이해관계. 예산 집행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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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는 국회 내에서 와 하지만 맞습니다. 돈 안 되고 싸우고 짜증 나고 욕 먹고 그런 데서 그 산하 기관이 많은 데를 선호하죠. 예. 말씀하신 산잡이나 국토위 이런 데 선호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 후원금도 좀 그렇죠. 예. 이거 진짜 소신껏 네. 진짜 소신으로 그 상임위 활동을 하신 와중에 네. 이 사법고시 문제 네. 이게 거의 트레이드 마크 같으신데 예. 이거에 대한 본인의 소신 이거 근데 제가 뭐 사실 좀 송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19대 20대 때 이 우리 지역의 이슈이기도 했고 네. 또 그것을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공정 이슈와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실제로 뭐 한 6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불공정 이슈가 쟁점화된 적은 없잖아요. 사법시험을 보면서.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로스쿨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나 뭐 어떤 대학 교수의 아들이 만약에 로스쿨에 들어가면 현수막 붙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죠. 뭐 장관의 아들이 현수막 붙이잖아요.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예. 그것은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로스쿨이 이 정성평가에 대한 뭐 문제 그리고 지난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법전원과 의전원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들에 대한 불공정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그 교수님 예. 그 사법연수원 나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법대 교수 하시고요. 나 진짜 정말 그냥 좀 나이브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 로스쿨이요. 예. 사법연수원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뭐 그건 이제 로스쿨 따라서 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수준도 좀 다르고 네. 또 교수진의 수준도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교수진의 수준은 사법연수원이 확실히 나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사법연수원은 과거에 이제 법원 검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오셨거든요. 네.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실력이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네. 뛰어나신 분들이 와서 특히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사법연수원 교수하는 게 약간 엘리트 코스처럼 이렇게 인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 투입돼서 교육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무와 이론이 겸비된 그리고 네. 법조계에서 평판이 일정 정도 인정받는 분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그 법조인 양성 그렇습니다. 예. 분들을 예, 동원할 수가 있었던. 예. 전 그런 것도 그런 것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사법 시험 돼가지고 연수 와서 나름도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책 안 잡히고 제압해가지고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사법고시 없어지고 제일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과연 지금 로스쿨들이 네. 옛날 사법연수원만큼 그리고 사법연수원은 국가 예산이 그냥 네, 네. 네. 그랬었는데 지금 조금 이건 좀 제가 이제 사담이었습니다. 교수님한테. 네. 그래서- 근데 뭐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제도든지 다 한계가 있죠. 네. 장단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뭐 공정한 룰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 그러니까 패자들이 그것을 승복할 수 있느냐라는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여전히. 그래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회적 통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일하게 로스쿨 3년, 대학원 과정에 3년을 나와야만 변호사 시험, 법조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과 관련돼서 보통 이렇게 로스쿨 제도나 의전원 제도를 되게 폄하하시는 분들, 저도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일명 현대판 음서 제도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판검사 임용도 판검사 임용이 옛날에는 성적순이죠. 그렇죠. 예. 지금은 도대체 무슨 순서인 거예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검사는 임용 시험 봅니다. 판사는 어떻게 뽑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로스쿨 이후에 판검사가 어떻게 뽑히는 거에 대한 그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공표돼 있는 기준이 있나요, 의원님? 그런 건 없죠. 뭐 사실상 없는데 일단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그리고 이게 법조 일원화의 일환으로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방식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근데 지금 법조인이 되는 로스쿨의 제도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대한 이런 법조인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검사나 판사나 이런 부분들을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불공정성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예.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 않는 거죠. 예. 아주 저는 보통 사람들의 용어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거 되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게 안 벌어지고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설마 이런 대중의 의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공표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일단 법조인이 돼야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야 판검사가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부터 스타트 자체에서부터 만약에 불공정하게 변호사가 변실을 합격했다라고 보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검사에 채용되는 과정들은 더할 나위 없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로스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그 판사가 판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그것을 납득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었죠. 예.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사법고시 부활 네. 주장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제가 꾸준히 했었고요. 2017년도 12월 31일 날 이제 폐지가 된 이후에 그 며칠 전에 제가 예비시험 제도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제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 3년 과정이 아니어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자라는 기본적인 컨셉에서 출발한 거고요. 왜냐하면은 그 고비용에 또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령이 30대, 40대가 돼서도 내가 법조인을 하고 싶다 직장 생활 하다가 그러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통제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시험에서 그것을 걸러내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의 능력들을 되는 사람들을 뽑아내면 되는데 기존의 로스쿨 제도에서는 뭐 20대 중심으로 이제 로스쿨의 정원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30대 직장인들이나 뭐 40대 같은 경우 로스쿨을 갈 수가 없죠. 엄두를 못 내죠. 예. 이건 또 제가 또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학원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학원 운영판에서 제가 사교육판을 좀 알아서 저는 만약에 이 시험으로 변호사 시험을 로스쿨 졸업생과 그리고 아닌 사람이 동시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면 공교육 완전 공교육은 아니지만 지금 로스쿨하고 그 변호사 시험 사교육하고 사교육이 이긴다고 봐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여기서 3년 동안 거기 수험이니까 스파르타 입시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파르타 입시학원 6개월로 돌리는 입시학원에 로스쿨 졸업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게 그 문제가
정말 이 우리나라는 시험 머신을 만들잖아요. 네. 그 시험 머신을 만드는 그거에 로스쿨이 대응할 힘이 없어서 그게 그 자신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저의 의심이죠.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사법 시험을 없애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대학 전체에 고시 열풍이 불면서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전공을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법 시험 공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90년대 전반기죠. 근데 그때 뭐 헌법이나 뭐 민법 이런 수업 보면은 강의실 300명. 이 정도 그러니까 강의실 2개를 터가지고 네. 그래서 탁과생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진짜 노량진 학원 같은 그런 이제 풍경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시험에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도전하다가 뭐 10년 뭐 20년 하다가 이제 폐인이 되거나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이 인재들이 이제 고시에 몰려서 이런 국가적인 낭비다 이런 차원도 있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취지와 이게 결국에 줄 세우게 하는 또 그리고 법조계가 서울대 중심으로 이렇게 기득권화 돼버린 이런 것들을 조금은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실제 지금 현장은 어떤가요? 그럼 지금도 로스쿨 들어가기 위해서 학부생들이 그렇죠. 네. 거기에 몰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고시촌에는 여전히 로스쿨생들이 학원에 와서 또 사교육을 받는 변실을 그렇죠. 준비하기 네. 위해서 네. 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절대적인 제도라는 게 없다라고 보면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고지순한 이게 절대 유일의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로스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시 낭인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변시 낭인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네. 오탈자. 네. 5번 시험 봐서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한 800명 정도 배출됐거든요. 이미. 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에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법시험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언론고시 통해 가지고 또 본인들의 직업을 선택해서 가셨는데 지금 변호사 시험을 5번 낙방하신 분들은 전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고민해야 될지. 예. 그 심지어 변시를 통과한 다음에 취업률도 좋지 않아요. 그게 아마 제대로 조사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자기가 취업 안 되면 개업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이제 실업자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밥벌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월 수입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 변호사 시장에서요 보면은 그게 있었잖아요. 그 연수원 성적 일단은 그거 하다가 그 전관예우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아니 요새 솔직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로스쿨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아버지 누구니? 그런 게 아버지 누구니? 아버지가 너가 로스쿨을 나오고 아빠 엄마가 좋구나. 그러면 로펌에서 성적이 아니라 맞아. 그 사람의 인맥으로 땡겨가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쉬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땡겨간 사람을 솔직히 판검사 법무법인들이 로비를 해서 자기네 출신들을 임용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아요. 이거- 그게 이제 전체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예전에 그 제도 도입 초반기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이 많이 관심을 갖고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서울대 총장의 딸이 네. 예, 그 뭐 유명한 로펌에 입도 선매돼서 변호사 시험을 보기도 전에 이미 채용이 됐는데 떨어졌죠. 변호사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펌에서는 아버지의 후광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이 영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이 채용을 먼저 해버리는 거죠. 근데 변호사 시험을 떨어질 정도니까 그거는 변호사 능력이 없는데도 이미 채용을 계약해버리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비일비재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이 법조 시장이 갈수록 로비스트화 되는 거잖아요.
연수원 성적 그 순위 그리고 판사 임용, 검사 임용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 만큼 우리 사회가 저거는 야바이가 없어. 네. 라는 그 사법연수원의 채점도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 주관식인데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요 과목은 8시간 동안 시험을 봐요. 네. 한 과목 시험 8시간이에요. 네. 그럼 그거를 또 8시간 동안 쓴 거를 교수가 채점을 하는데 이제 성적 2 이하로 가면은 채점 기준표를 먼저 보여줘요. 네. 그러면 그걸 보고 나면은 그냥 갑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 500점 만점에 네. 0.5점 단위로 기준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식보다 더 심한 채점 기준표이기 때문에 정말 한 글씨도 잘 보이지도 않아 한 7포인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걸로 깨알같이 이만한 종이에 뭐 쓰면 1점, 뭐 쓰면 뭐 0.5점 쫙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면 연수생들이 찍소리 못하고 가요 그냥. 근데 이제 패자가 그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지금의 이제 법전원이나 의전원 그리고 변호사 시험으로 가는 과정들이 과연 그러면은 로스쿨은 어떻게 뽑혔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그 공개돼 있는 기준이 없단 말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쟤는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나는 떨어지고 쟤는 됐지? 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네. 된 거죠. 이제 사실은 로스쿨 자체가 정성평가나 다양한 인재들을 법조인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공정한 선발 그리고 패자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이런 것은 반드시 어떻게든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현행 로스쿨 상황에서 보완이 가능할까요?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우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막 이렇게 얽히설키 돼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은 좀 더 투명하고 공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적 공개를 과거에는 뭐 사법시험 학생들 성적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깜깜이로 선발되고 그 속에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판검사도 깜깜이로 그리고 로펌에 취직하는 것들도 깜깜이가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뭐 투명해지고 공개하고 하면 어쨌든 그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는 어떤 힘의 균형상에서 할당이에요. 니네 몇 명 뽑아라. 니네 편에서 몇 명? 그러니까 검사, 판사 임용에서까지 진영 논리와 파벌을 간 할당이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물음표를 그러니까 100만 개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우리가 잘못된 제도를 만들었고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서 잘못 시행을 했고 결과도 나쁘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이거 할 때 노무현 대통령과 실무자가 전해철원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눈을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는 이해관계자들. 지금 로스쿨 졸업생들은 또 이걸 지켜야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쭉 나오면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기득권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고칠 수 없는 제도로 갈수록 가고 저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친노 친문 쪽에서 이거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게 이 개혁의 첫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원님이 저는 좀 더 파이팅 넘치시고 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그거 약속해놓고 못 지켰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되고 2009년도부터 이제 로스쿨이 첫 학생을 뽑았거든요. 벌써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법 시험에 대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문제점의 대안으로 이제 로스쿨이 들어왔는데 로스쿨이 갖고 있는 더 큰 문제들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표출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그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거기서부터 그렇죠. 충돌이 일어나고 전혀 바꾸려 들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성공해야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이념이 달성된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닫혀있는 구조 속에서 제가 정말 뭐 많은 한계를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법시험이 다시 꼭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된다면 로스쿨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로스쿨을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예비시험 제도가 반드시 좀 도입돼야 된다. 예, 저는 그래서 혹시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3선이 되면 뭐 법사위원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비법조인으로. 네. 박영선 장관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했었는데 비법조인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로스쿨의 제도 개선을 위한 TF도 만들고 또 우회적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 안에 그 소위를 만들어서 그런 뭐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한번 해보면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데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의원님은 되게 이게 합리적으로 이걸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네네. 이게 어떤 전선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어떤 이건 제 사견인데요. 이게 정치평론가로서의 저의 견해인데 네. 일단 좌파는요. 로스쿨은 노무현이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노무현이 한 건 그리고 일명 요런 우상이 됐을 때 무오류설이 있거든요. 무오류 이렇게 접근을 해서 지금 의원님은 우상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실제 국회에서 싸울 때 보면 정말 이것은 뭐 결점이 없는 절대적 가치의 제도니까 꼭 성공시켜야 된다. 손댈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좌파가 그렇게 사고에 빠지면요. 현상을 보지 않아요. 현상을 보지 않고 현상을 분석하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지 않고요.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념화한 어떤 무언가를 절대화시키고 의원님을 브로킹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금태섭 의원이랑 같이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소위에서 예비시험제도 논의할 때 금태섭 의원이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 뭐 100% 다 찬성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막 공격받아요. 예, 저는 어차피 뭐 거기에 대한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합리적인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이런 분위기들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무오류와 우상과 무오류적 우상과 전투를 해야 되는 정치 전선인데 저는 의원님한테 이번에 꼭 국회에 다시 들어가신 다음엔 네. 그 다음엔 그 우상과 싸우는 전투력 제 전투력이 없는데. 그 우상과 싸우는 전투력이 없으면 이걸 극복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 예. 그게 이 방송 끝나고 나중에 또 제가 또 국회 놀러 가고 뭐 네, 이렇게 네. 되면 그게 도대체 그때 그 무오류적 인식 노무현이란 우상 네. 그 상징으로서의 노스쿨을 그들은 그냥 귀 막고 눈 막고 현상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네.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나중에 술을 마시면서 네. 얘기를 할 수 있고 전투력 상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여기 또 진영 논리로 얘기를 드렸을지 모르는데 저는 뭐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거에 질린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는 우상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늘 노무현을 절대 만들고 특히 그 중에서 핵심적인 그리고 여기서 실세라고 하는 전해철 의원이 실무자로서 상징과도 같은 정책이고 네. 이런 거에 보면 지금 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꽝하고 부딪히신 분 없잖아요. 이거에서 이제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있잖아요. 임용 과정. 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이게 임관이 로비를 돼? 이런 거에 대한 폭로. 약간 좌파식으로 싸우셔야 될 필요도 있어요. 예. 제가 이런 조언을 하다. 예. 아니 명심하고 네. 전투력 키워보겠습니다. 예. 네.
이거 이제 이 주제로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뭐 사실은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늘 이렇게 합리적으로만 봐왔거든요. 그게 안 이게 돼요. 로스쿨 도입이 이제 사법 시험의 문제점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로스쿨을 도입했다면 로스쿨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투력을 키워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네요. 예.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독일이 71년도에 로스쿨을 도입해서 13년 동안 운영하다 84년도에 폐지해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상태에서 로스쿨을 도입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독일처럼 이제 한 11년 지났는데 갑자기 뭐 바꿀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사실은 부딪혀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혹시 3선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원장에 도전을 해서 꼭 그것도 전투력을 상승시켜서 제가 되고 꼭 법사위에서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예. 네. 열심히 노력할게요. 예. 법 위에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진짜 생각이 무서운 들어요. 말인데. 예. 이게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뭐랄까 독과점하고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요즘에는 꼭 학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네. 뭐 대학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뭐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든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든 학원 가서 했든 내가 이런 법률 사무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면은 국가가 적절한 인정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그걸 통과하면 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예. 네, 그런데 이거를 특정 교육기관에서 꼭 해야 된다. 이게 저는 독과점이라는 거고 그게 특수한 영역이 있어요. 예컨대 실습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의대다 그러면 책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거는 필요하지만 저는 법률 분야는 꼭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연수는 과거의 사법연수원 같은 식으로 네. 연수를 시켜주면 된다. 또는 뭐 그게 국가기관이 하기 싫으면 뭐 변협에서 운영을 하든 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교수님 생각과 거의 흡사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낸 것과 동시에 그 사법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법원이 그게 고민에 빠졌거든요. 그 좋은 그 교육 시스템들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로스쿨을 변시 합격한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그 실습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그 과거 2년처럼 하지 말고 출퇴근하면서 또 국가가 왜 변호사들한테 돈을 투입하냐라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아니면 반반씩 내던지 네. 그래서 그 교육 제도를 좀 잘 운영해 보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사법연수원을 잘 활용하자. 이런 것까지 같이 제가 법안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저기 오희님이라고 네. 지역구 유권자셨거든요. 아 그래요? 빨리 인사하시죠, 아 오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찍어주세요, 해야죠. 예, 찍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투력 상승. 예. 네. 그리고 이제 비례연합정당 예. 이거 잠깐만 얘기를 하면 비례연합정당을 지금 양쪽이 다 해요. 네. 양쪽이 다 하니까 서로 이제는 뭐 누가 뭐 했다 뭐 이게 도덕적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제가 그 당시 이제 뭐 제3당의 원내대표로서 그걸 쭉 지켜봤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 게요. 그 당시에 선거법 뭐 지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준연동형 비례자라고 하는 더군다나 정치개혁도 아닌 30석의 캡을 씌워서 이것도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때 뭐 4+1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힘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때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연장선상에서 그 비례정당을 만드는 독일과 같이 자매정당을 만드는 것은 저는 뭐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표시로서 하지만 그 당시에 그것이 무슨 뭐 꼼수 정당이니 뭐 수도 없는 그 공격을 했던 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주당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럼 겸허하게 본인들이 그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걸 동의했을 때 비례정당을 만들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그것을 합리화하고 꼼수의 꼼수로서 자기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봐서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혹시 짤이라는 얘기 아세요? 짤? 짤. 예, 동영상 짤. 이걸 예. 그 사진이나 이런 거. 네네. 이거와 관련돼서요. 한 방에 정리해 주는 짤이 있어요. 네. 그 100분 토론이었던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하고 예. 이재정 의원하고 예. 토론을 붙었어요. 예. 이거로. 그래서 그러니까 막 꼼수다 뭐다 막 이재정 의원이 김연아 의원을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이 이재정 의원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진짜 민주당은 안 할 거냐고. 우리가 하면 안 할 거냐고. 안 할 거라고. 안 합니다. 저희는 안 합니다. 확실하냐고 이렇게 막 대묻거든요. 안 한다고. 딱 근데 그게 딱 짤로 돼 있어서 이렇게 그거 사진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크크 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통당은 방어적으로 한 거고 저쪽은 공격적으로 한 거죠. 네.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그 합니다. 과정이나 히스토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그건 충분히 국민들께서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이 이것이 사실 뭐 쪽팔린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한 말에 대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뭔가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포장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이 더 정말 위선적이고 정말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 보면은 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인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뭐 학문적으로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이게 사표를 줄여주고 민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 비례대표 그 옛날에 그 전국구 의원 아니야? 그 돈 내면 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뭐 실제 그것이 통용됐었던 적이 있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는 것이 어떻게 선출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각 정당에서 소위 그 당의 권력을 갖고 있는 개인에 의해서 이게 공천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정당 투표에 의해서 비례대표가 선출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지역구의 의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와 견주어서도 각 직역간의 전문성들을 비례대표가 더 우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뭐 소위 진보 진영에서 뭐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네. 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어요. 맞아요. 예, 오히려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좀 그 당 정의당과 같이 비례정당의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들면 정의당은 완전히 찌그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발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어떤 거짓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이 이제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다 민낯을 봤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비례정당 결국엔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죠. 뭐 지금 정의당도 뭐 민생당도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지역구 얘기하셔야죠. 네. 사실 의원님 지역구가 이 보수 진영한테는 일명 최악이죠. 최악의 지역구인데 의원님 거기서 2번 연속해서 지금 재선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요번에는 어떠세요? 요번에는 진짜 저쪽이 분열되지 않고 네, 나올 것 같은데 1대1 진검승부를 지금 뭐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요번 선거가 제 개인적으로는 6번째 선거입니다. 예, 제가 2006년도부터 관악구에서 이제 출마해서 당시 이 남성 최연소 서울시의원 지방의원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했고 구청장 나가 떨어지고 39살에 그리고 19대 총선에 또 떨어지고 이제 19대 20대 이렇게 보궐선거하고 된 건데요. 우리 뭐 말씀하신 대로 관악을 지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이죠. 보수 진영에선. 근데 늘 그 민주당의 강한 바람을 제가 벼랑 끝에서 맞서서 싸우면서 선거를 치러 왔는데 제가 연극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다른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과 늘 소통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들. 뭐 그리고 지난번에 보궐선거 됐을 때는 아마 좀 불쌍해 보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 그리고 27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당선된 거거든요. 예. 제가 그때 주장했던 거는 생각해봐라. 이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마음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깃발만 꽂으면 60% 70% 지지해주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이건 보수정당도 마찬가지예요. TK 쪽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면 늘 공천에 줄 서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표를 얻어서 내가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공천보다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유권자들을 위해서 활동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주민들께 어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가 뭐 삼자구도의 어부지리로 오신환이 당선됐다라는 뭐 한간의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끗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1대1 진검승부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현역 의원이 이제 지키는 사람이고 네. 저쪽 이제 현역 아닌 사람이 도전자 이런 느낌인데 네. 의원님은 지금 현역 의원이신데도 도전자 느낌이에요. 이 지역구 자체가. 예. 그래서 진짜 요번에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기타 등등 있고 한데 이런 민심이 어느 정도로 정권 심판이냐 뭐 이런 거를 돌아서 네. 그 바람이 관악에서 의원님한테 좋은 방향으로 불었으면 네. 하고 덕담을 이렇게 아, 예. 관악구는 전국에서 뭐 1인 세대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또 네. 청년 세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 사회에 대한 공정 이슈,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로스쿨 제도하고도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또 1인 세대들, 그리고 일자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그 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정권이 갖고 있는 그 거짓과 위선의 모습들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정치 현장의 모습들을 통해 갖고 꼭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더 하시고 싶은 말 없으시죠? 아니요, 뭐 제가 뭐 하고 싶은 말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지켜봐 주십시오. 뭐 네. 이게 제가 정말 진정성 있게 또 이렇게 그냥 뭐 제가 거짓으로 이렇게 정치하지 않고 소신껏 또 주민들과 다가가면서 더 낮은 자세로 정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크로징을 하려고 하다가 잠깐 멈칫하게 됐던 게 있어요, 의원님. 제 머릿속에 의원님은요, 네. 젊은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크로징 멘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젊은 정치인이 맞아요. 저도 늘 현장에서 5번 선거 동안은 제가 관악의 젊은 일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요번에는 제가 젊은 일꾼이라는 말을 못 쓰겠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하지만 그래도 3선 도전하는데 아직도 40대예요. 제가 네. 만으로는 49살에 지금 3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아주 일하기 딱 좋은 나이죠. 예, 제가 무슨 청년 정치, 젊은 정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늘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또 그런 정치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수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의 자리를 이제는 이준석한테 넘겨주는 맞아요. 네. 더 이상 청춘이 아닌 그랬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요번까지는 청년 정치인인 우리 오신환 의원님이 출연해 주셨고 만 40대면 청년으로 청년이 그렇죠. 오늘 이제 본인의 소신과 사법 제도에 대한 본인 소신 그리고 법사위에서의 그리고 지역구의 활동에서의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4월 15일까지 뭐 기니까 네. 중간에 또 오다 가다 만나면 또 저하고 뭐 이렇게 뭐 여의도 가고 이렇게 만나면 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리라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확답은 못하겠고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 대담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감사하죠. 뭐 네. 불러주셔서. 예. 네
화이팅 하십시오.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오신호 화이팅. 전투력 상승.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